34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처질야와는 육아에 공자님 나오세요. 성인 청문회로 모십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제자 백과와 육아의 공자. 주감선생. 오늘은 춘추전국시대의 제자 백과 중에서 육아의 공자를 알아봅시다. 제자 백과가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자 신설. 제자 백과란 여러 스승과 수많은 사상가 학파란 뜻입니다. 바로 춘추 전국시대에 크게 일어난 학문 사상의 다양한 경향을 말합니다. 중국 문화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정치 사회의 대격동기를 거치면서 제자 백과라고 하는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출현하였습니다. 풍은신설. 제자 백과는 하은주 3대의 정치적 유산입니다. 또 사회 경제적 성취에 따른 기록 및 전달 수단인 한자와 언어의 발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자 신선. 제자 백과는 춘추 전국시대 곧 BC 8세기에서 BC 3세기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의 총칭입니다. 제자는 공자, 노자, 장자, 묵자, 맹자, 순자 등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백과는 유가, 도가, 묵가, 명가, 법가 등 학술 유파입니다. 제자 백과는 지혜를 축적해온 역사가 바탕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탁월한 사유를 전개하여 세계 문화사상 최상의 사상적 황금기를 구가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중국은 국토 면적이 전 유럽과 비슷하고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황하 유역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중국은 같은 언어 체계 속에서 한자를 사용하면서 4,000년 이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은 제자 백과의 출현으로 도덕과 예의를 존중하는 고도의 문화적인 사회적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물질 문명을 일으키고 부국 강병책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공자의 일생, 한돌자. 공자의 출생과 성장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문자 신선. 공자는 BC 551년에서 BC 479년까지 살았고 이름은 구이고 자는 중리입니다. 공자는 중국의 산동성 취푸에서 하급 귀족무사인 아버지 숭량걸과 어머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7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19살 때 송나라 출신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계시 가문 창고지기로 일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일도 맡았지만 주나라 관제와 예법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주나라 육례의 큰 스승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풍은신선. 35살 때 노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 소공이 제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공자도 제나라로 떠났다가 2년 뒤에 귀국했습니다. 공자가
48살 때 개손시에 가신 양호가 정권을 잡자 공자는 정치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양호가 망명하면서 공자는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사공은 삼공이란 벼슬의 하나입니다. 사공벼슬과 대사구는 형제폰서와 같은 벼슬입니다. 대사구 벼슬을 지냈습니다. 기원전 500년 노나라 정공과 제나라의 경공이 회담할 때 공자가 의례를 맡아 노나라가 빼앗긴 땅을 돌려받음으로써 공자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돌자. 그러면 공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였나요? 원자신선. 아니요. 공자는 계시를 비롯한 사만시 세력을 타도하려다가 실패하고 한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고국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497년입니다. 이후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14년 만인 기원전 484년 나이 68살에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공자는 노나라의 음악을 정비하고 제자를 가르치며 문헌을 정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한돌자.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는데 남다른 점이 있었나요? 홍은신선. 그렇지요. 공자는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유교 무류, 곧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이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계급사회이던 공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주감선생.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는 주된 목표가 있었나요? 문자신서. 그럼요. 공자의 교육 목표는 군자, 즉 정치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맡아 다스리는 일은 전통적인 신분 질서에 따라 귀족들이 세습하는 시대였습니다. 풍원신선. 그러나 공자는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갈고 닦은 능력과 덕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전통적인 주나라 신분 질서와 사회의 계급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출세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돌자. 공자의 교육이 성인 군자로 추앙받은 이유가 있나요? 문자신선. 그럼요. 시대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유교 무리로 대표되는 공자의 교육 철학과 인간과는 빼어난 사상입니다. 극기복례, 곧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예의 범절을 따르는 일에서 볼 수 있는 보수성과 유교 무리에 나타난 혁신성은 공자와 유교의 뛰어난 민본주의를 잘 드러냅니다. 주감선생. 공자님의 말년은 통원신선. 예, 공자는 가장 아끼는 제자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온몸으로 흐느껴오는 공자를 제자들이 말리자 공자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울고 싶은 만큼 울게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제자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서도 공자는 기원전 481년 춘추, 곧 공자가 지은 역사책을 완성했습니다. 72살 때는 역시 아끼던 제자 자로가 죽고 기원전 479년 73살 때 공자는 세상을 떠나 노나라에 묻혔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는 후미나자 전일야화에서 여러 번 이어집니다. 3. 과유불급. 한돌자. 과유불급은 지나칠과 같을 유 안입을 미칠 급으로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자 신서님, 오늘은 과유불급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문자 신선, 그러지요. 과유불급은 논어의 선진편 제11에 나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자장, 본명 사와 자, 본명 상 중 누가 현명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어느 날 자장이 공자에게 사로서 어떻게 하면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달은 통달할 달의 뜻입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도리어 자장에게 그대가 말하는 달이란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자장은 제후를 섬겨도 반드시 그 이름이 높아지고 경대부의 신하가 되어도 또한 그 이름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자는 그것은 문이지 달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문은 들릴문, 풍문 또는 이름날문, 운망의 뜻이므로 그것은 나중에 이름이 날 일이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공자는 자장에게 본성이 곧아서 의를 좋아하고 말과 얼굴빛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신중히 생각하여 남에게 겸손해야 한다. 그렇게 제후를 섬기고 경대부의 신하가 되어도 그릇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달이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는 자장의 허영심을 은근히 나무랐습니다. 주감선생, 과유불급 이전에 운과 달에 대한 공자님의 말씀이군요. 통원신선, 그렇지요. 잘 이해하시네요. 한돌자, 그러니까 자장은 허영심이 문제라고 하셨고요. 문자 신선, 한편 자에게는 이렇게 타이른 적이 있습니다.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군자유란 유교의 수양을 널리 전하는 구도자이고 소인유란 개인의 지식을 얻는 일에만 급급한 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달라는 자공의 말에 자장은 재주가 높고 뜻이 넓었으나 고차이 어려운 일을 하기 좋아했으므로 항상 중도에 지나쳤고 자는 독실히 믿고 삼가 지켰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항상 부족하였다고 하시며 자장은 지나쳤고 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감선생, 공자님은 자장은 허영심이 많으니 과하고 곧 지나치고 자는 소인으로 불급이라고 하셨는데요. 곧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장이 낫습니까? 하고 자공이 물었지요. 풍원신선, 그렇습니다. 그런 자공의 물음에 대하여 공자께서는 과유불급, 지나치면 못 미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장과 자아의 행실은 우열을 가릴 일이 아니고 둘이 다 같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한돌자, 과유불급에 대하여 보기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해 보세요. 한돌자, 예, 그렇게 하지요. 위의 글을 잘 음미하여 보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밤낮으로 기사도 이야기를 탐독한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스스로 중세기의 편력 기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갑옷을 입고 어신한테라는 앙상한 말을 탔습니다. 산초를 종자로 거느리고 편력의 길에 올라 창을 들고
풍차를 공격하였답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돈키호테는 자작에 비유되는가요? 한돌자, 바로 그렇습니다. 공자님은 자장은 부귀영달에 마음이 들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무작정 사대부가 되려고 하는 행동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일만 저질러 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매사에 심사숙고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자아는 누구에 비유되는가요? 한돌자, 예,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비유됩니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은 숙부인 클로디어스가 부친인 왕을 독살하고 왕이 되어 어머니와 재혼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온갖 지혜를 모아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중 기도하는 왕을 등 뒤에서 목을 쳐서 죽여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소심한 햄릿은 기도를 하는 중에 죽음을 당하면 천국에 간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햄릿은 원수를 천국에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이다가 숙부인 클로디어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원수를 갚지 못하고 가족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입니다. 주감 선생, 자아의 어떤 점이 햄릿에 비유되는가요? 한돌자, 예. 자아는 유교적 가르침을 독실하게 실행하는 개인의 수신제가에는 충실합니다. 공부에는 모범생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달달달 잘 외웁니다. 매사에 심사숙고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소심해요. 골똘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남에게 유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군자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감 선생, 구체적으로 자장과 자아의 어떤 점이 과유불급에 해당하는가요? 한돌자, 예. 그러니까 자장은 심사숙고함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행동을 앞세워 경정직행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그만두기 십상인 것이 과입니다. 자하는 심사숙고하다가 개인적인 이해타산이나 닥쳐올 난관을 두려워합니다. 용기를 내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불급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생각 없이 무턱대고 일을 툭 저지르고 보는 자장은 과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꿈틀대다가 일에 손도 못 대는 자아는 불급입니다. 과와 같은 것이 불급이라는 것입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공자님은 과와 불급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하셨는가요? 한돌자, 예, 과와 불급은 더 낫고 못함을 가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유불급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자 신선, 중용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장과 자아가 중용으로 나아가는 길은 먼저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 면밀한 노력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실천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돌자, 중용에서 중은 들어맞을 중, 보기로 적중이 있고 가운데중의 뜻이 아닙니다. 용은 떳떳할 용, 보기로 중용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중용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정이라는 뜻입니다. 중정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용은 진실에 꼭 들어맞는 떳떳하고 올바른 일이란 뜻입니다. 주감 선생, 공자님이 말씀하신 과와 불급에 대하여 한돌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한돌자, 예, 저는 남과 교섭하여 설득하는 용기와 끈기와 능력이 없어요. 밥을 굶어도 배부른 체하고 남이 보면 이빨을 쑤시는 새님이라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도대체 남에게 부탁을 못해요. 다만 국민한자의 저작과 편집 같은 힘든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고 실천합니다. 국민한자 저작은 지난 30여 년간 불굴의 노력을 다하였지요. 저는 돈키호테 같이 사려 입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덤벙대기도 해요. 햄릿같이 머뭇거리고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우유부단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훈민한자 교제와 천일야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용의 길을 찾아 널리 홍보할 것입니다. 나이가 곧 80이니 이 일을 3년 안에 마무리해야지요. 주암선생, 일반인이 중용의 뜻을 잘 못 쓰는 경우는 한돌자, 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중용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양보하시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간값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양보하시라고 해야 합니다. 또 과유불급으로 약을 지나치게 복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복용하는 것이 낫다고 풀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건 과유불급이 아니고 적정량입니다. 주암선생, 한돌자가 중용에 대하여 더 보기를 들어 설명하세요. 한돌자, 예, 현대의학에서 의사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유발된다고 하면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음식을 싱겁게 하여 될 수 있으면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합니다. 저도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싱겁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한편에서는 저염식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혈증에 걸리기 쉽답니다. 각종 신진대사와 소화에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고 오히려 죽염을 책상에 놓아도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합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소금 섭취의 과유불급은 어떤 것인가요? 한돌자, 서양 의사의 말대로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과입니다. 의사의 말도 안 듣고 입맛을 못 바꾸고 짜게 먹는 것이 오히려 불급입니다. 소금 섭취에 과유불급이 없는 곧 소금 섭취의 중용은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식생활의 실천입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할 소금의 적정량은? 한돌자, 예, 어떤 의사는 하루에 소금 섭취 권장량이 5 내지 6g이라고 합니다. 다른 의사는 20g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하루에 35g 내지 40g을 섭취한답니다. 생리식염수의 소금의 농도가 0.9%라고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다 탈이 나는 것이니 보건복지부나 의사협회에서는 적절한 일일 섭취 권장량과 적절한 식단을 보기로 들어 홍보해야 합니다. 다음 35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육아에 공자님 나오세요. 정교유착의 비밀을 고백하세요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이과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